우리에 비해 일본인들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것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키나 체중을 재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는지를 알아보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도 꽤 많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정찰에 나선 한 조선군은 왜군 병사들의 작은 체격과 함께 식사량이 아군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건 일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18세기 후반 하야시 시에이가 지은 삼국 통남 도설이라는 정치 지리서를 보면 조선인은 체격이 커서 힘도 세고 밥도 일본인보다 2배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도 시대 일본인들의 평균 키는 남자가 150cm대 중반, 여성은 140cm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인들은 6cm 정도가 더 컸죠. 제3자인 서양인들의 눈을 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라면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 말이 가장 유명합니다. 1894년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그녀는 당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보다 잘생겼다. 체격도 일본인보다 훨씬 크다. 남자들은 힘이 세어서 짐꾼들은 보통 45kg의 짐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럼 최근의 조사는 어떨까요? 여러 연구가 있지만 높은 신뢰를 받는 2016년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남녀의 평균 신장이 1914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100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한국 남성은 159.8cm에서 174.9cm로 15.1cm 커졌습니다. 이는 세계 세 번째로 큰 폭이고 전체 순위는 세계 151위에서 51위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아시아에서 키가 가장 큽니다. 한국 여성들의 성장률은 더 놀라워 142.2cm에서 162.3cm가 되었습니다. 무려 20.1cm가 커져 성장폭 세계 1위입니다. 196위에서 55위로 수직 상승했죠. 반면 일본 남자는 156.1cm에서 170.8cm가 되었습니다. 세계 187위에서 102위로 일본 역시 대폭 상승했지만 평균 이하입니다. 여자는 142.3cm에서 158.3cm로 195위에서 112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은 일제 후반과 6.25 전쟁 등 극단적으로 영양 공급이 부실했던 시기에 성장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일본인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더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왜 일본인들은 왜소한지를 알아봅니다. 우선은 인종적인 요인부터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사람도 크고 동물도 큽니다. 이를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키순위의 상위권 국가들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모두 북쪽에 있는 국가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추운 지역에선 키와 덩치가 클수록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운 지방은 체구가 작을수록 유리한데 모두 자연 선택에 의해 환경에 적합한 유전인자가 진화한 결과죠. 어쨌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화한 북방개가 한반도와 일본으로 내려오면서 남방계의 인종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바다로 막힌 일본보단 우리 땅의 북방계가 훨씬 더 많이 오게 되었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북방계의 인종이 되었고 일본인들은 뼈대가 가늘고 키가 작은 남방계의 피가 절반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덩치를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한계가 있다면 잘 먹어서 후천적으로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은 게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무려 1200년 동안이나 육식을 금지해왔습니다. 675년 덴무일왕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가축을 먹지 못하게 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때까지 부정탄다며 일본인들은 약용 외엔 거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선을 먹긴 했지만 키 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을 결코 대신할 순 없었죠. 육식 금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는데 일본인들에게 유난히 많은 덧니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질긴 고기 대신 생선과 채소 등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니 턱 근육이 점점 퇴화되어 갔습니다. 턱 크기는 작아지는데 이는 그대로이니 치열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구나 일본에선 덧니가 귀엽다는 인식이 강해서 한때 여성들 간에 일부러 덧니를 만드는 성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덧니가 더 심해졌죠.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면서 일본 지배층들은 서양인들의 체격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양인과 일본인이 함께 서면 마치 어른과 아이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고기를 안 먹은 탓이라고 판단하고 졸지에 일본 왕이 직접 앞장서 고기 먹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문명인이 아니다. 이게 당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10명의 자객이 궁으로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먹으면 일본의 정신이 더럽혀져서 신들이 살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 먹지 않던 고기를 갑자기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하니 백성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기 비린내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게 스키야키와 샤브샤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고기 덩어리 대신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간장과 된장, 설탕으로 국물을 만들고 고기를 채소와 함께 먹게 했죠. 일본인들이 오래 먹어온 국물 요리에 생선 대신 고기를 넣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 장치를 더했습니다. 바로 고기를 날계란에 찍어 먹게 한 것이죠. 고기의 비린내를 거부감이 덜한 계란의 비린내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런 요리의 결정판은 돈가스입니다. 일본식 돈가스는 프랑스 요리인 코틀레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입자가 고운 빵가루를 쓰는 코틀레트와 달리 일본식 돈가스는 두툼한 빵가루를 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예 고기임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대신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잘랐죠.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쌀밥 위주의 식사입니다. 일본은 북해도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쌀 농사가 가능한 땅입니다. 일본인들이 흔히 먹는 텐동, 규동 등 덮밥류도 당연히 밥 위주입니다. 여러 반찬과 함께 먹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겐 밥을 덮고 있는 튀김이나 고기가 너무 적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아무 반찬도 없이 밥에 가루를 뿌려 먹는 후리카케도, 쌀밥에 녹차를 부어 먹는 오차즈케도, 우동도, 라멘도 온통 탄수화물 천지입니다. 반면 우리는 반찬 위주죠. 밥을 다 먹어도 반찬이 늘 남을 지경이니까요. 그만큼 우리 식단이 일본보다 영양 공급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인들의 체격이 왜소한 이유로 단 음식을 꼽았습니다. 우리처럼 몇 개라도 먹으면 그 때문에 밥이라도 더 많이 먹을 텐데 일본 음식은 대부분 달아서 자꾸만 소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식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짜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키 성장은 물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배출시키죠. 그리고 당분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달고 짠 데다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왔죠. 일본의 국민병이라고 하는 당뇨입니다. 일본인들은 1억 2천만 인구 중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 보건성이 얘기하는 무릎을 꿇고 앉는 문화, 하버드 연구팀의 바닷가에 거주하는 환경 영향설 등이 있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인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인종적 한계, 둘째는 육식 금지로 인한 단백질 부족, 셋째는 키 크는 데 방해가 되는 달고 짠 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자 외의 의미를 짚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일본의 옛 명칭인 외국이나 일본을 비하해서 부르는 외놈에서 보듯 우린 보통 외가 왜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뜻하는 외의 한자는 사람인을 붓으로 쓰지만 왜소하다는 뜻을 가진 난쟁이 외는 이렇게 화살시를 붓으로 가진 다른 한자입니다. 외국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건 중국인데 설문해자 같은 옛 사전에서도 외는 순종적이라는 뜻을 가질 뿐 왜소하다는 뜻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로 인한 오역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만큼 추운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춥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집에서 동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난방도 단열도 부실한 게 일본의 주택입니다. 그렇다고 건축 강국인 일본에 난방이나 단열 기술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건축은 환경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을 극복하거나 순응하는 그 과정이 총 집결된 게 건축이죠. 습한 나라는 땅에서 띄워 집을 짓고, 눈이 많은 나라는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하고, 비가 많은 나라는 처마를 길게 하는 식 말입니다. 일본의 집이 이렇게 된데도 겨울의 추위보단 여름의 더위를 나는 게 훨씬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다다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자랑하듯 일본은 다다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왜 일본의 집에서 다다미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봅니다. 여름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본의 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40도에 가까운 온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 습도가 정말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상으론 한여름의 도쿄는 우리나라 대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찐득찐득한 일본의 여름나기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다다미입니다. 접다, 겹치다라는 뜻을 가진 다다미는 골풀로 짜 만든 사각형의 두꺼운 방바닥 깔개입니다. 보통은 가로 세로가 180 곱하기 90cm로 되어 있죠. 두께는 4에서 6cm이고 한 장의 무게가 보통 20kg 정도 나갑니다. 이 한 장의 다다미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보통 두 장이 우리식으로 치면 한 평입니다. 일본에선 대개 다다미의 숫자로 방 크기를 나타내는데 일반 가정의 평균적인 방 크기는 다다미 6장입니다. 다다미는 오랫동안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쌌습니다. 처음에는 방석 정도의 크기였지만 이것이 방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진 건 15세기 이후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다미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이사할 때는 다다미 전체를 걷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의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 서민들에게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고 19세기 메이지 시대가 되어선 다다미가 일반에게 완전히 대중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선 집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집이 시원해야 한다는 것과 지진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주로 목재로 지었죠. 목조 건축이 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보다 흔들림에 강하고 좀 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이죠. 단독의 경우 80% 이상이 목조주택입니다. 비와 눈도 많이 오니 지붕은 경사를 급하게 하고 처마를 길게 해 창문과 기둥을 보호했습니다. 실내 역시 통풍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벽 대신 병풍과 반투명 종이를 붙인 미닫이문으로 실내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다미로 더위와 습기에 강하고 지진에도 안전한 일본식 주택을 완성했습니다. 다다미를 만드는 골풀에는 공기를 스펀지처럼 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덕에 다다미는 한여름의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런 제습 기능 덕택에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바닥만큼은 쾌적함을 유지하죠. 동시에 겨울에는 여름 내내 머금었던 습기를 내뿜어 집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마룻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하는 단열재 역할도 하죠. 이처럼 다다미는 제습기와 가습기 혹은 돗자리와 카펫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목조주택은 통풍이 잘 되는 대신 방음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발을 디디는 대로 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일쑤고 집 내부에 벽이 거의 없어서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다미는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다미의 골풀엔 특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다량의 피톤치드 성분을 내뿜어 산림욕 효과를 내주죠. 다다미 방 냄새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일본인들은 이를 고향의 냄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다미는 쿠션의 역할을 하면서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상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저리기 쉬운 다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다미는 여차하면 일본인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진이 나면 바닥에 깔린 다다미를 뜯어 몸 위에 덮습니다. 다다미는 20kg에 달할 정도로 두툼하고 쿠션이 좋아서 가재 도구나 책장 등이 쓰러질 때 그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등으로 다다미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다미엔 만만치 않은 약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연 소재여서 곰팡이가 피고 진드기가 발생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특히 다다미 위에 음료수라도 흘리면 정말 최악입니다. 액체를 쏟는 순간 바로 흡수돼 내부 깊숙이까지 금방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다미가 썩기 시작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집에 들어가면 다다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혹 묵게 되는 에어비앤비나 료칸이 이런 상태라면 여행자들에겐 아주 고역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다미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 손상된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그 억눌린 자국 때문에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이사할 때 좀 골치가 아프죠. 무거운 가구를 질질 끌다간 다다미가 통째로 망가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다미의 수명은 고작해야 10년이라 이때마다 전체를 바꾸려면 일도 번거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다미가 화재에 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이는 목조주택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다다미가 쉽게 불에 탄다는 건 분명합니다. 1995년 6천여 명이 죽은 고베 대지진 때도 2011년 엄청난 쓰나미를 가져왔던 동일본 대지진 때도 상당수 사망자가 화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일본의 목조주택들은 겨울 난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진과 화재의 위험이 너무 치명적이라 온돌은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화로를 이불로 씌워 온 식구가 다리를 집어넣는 코다츠가 난방의 전부인 셈입니다. 일본인들이 온천욕을 좋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부실한 난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온돌 대신 가벼운 다다미를 쓴 덕에 일본은 닫힌 건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이나 궁전은 물론 일반 집에도 2, 3층 정도의 건물은 흔했습니다.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막루 역할을 하는 여러 층의 천수각들도 있고요. 반면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나야 했는지라 무거운 온돌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많았던 닫힌 건물을 포기하고 온돌이 완전히 정착된 조선시대엔 주로 건물이 단층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다미의 유지와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요즘 일본에선 다다미 사용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들은 방 하나 정도만 다다미를 깔거나 아예 다다미를 없애고 온돌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인의 80%가량이 다다미보단 그냥 마룻바닥을 선호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이 서구화되어가고 지진과 화재에도 강한 건축 기법들이 생겨나면서 다다미는 이제 점차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징기스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이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지만 놀랍게도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징기스칸을 잘 몰랐습니다. 변변한 학술적 연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신화나 전설의 한 부분으로 그의 이름이 잠시 오를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징기스칸은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그는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징기스칸은 무려 800년간이나 역사의 무명시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62년 징기스칸이 몽골의 한 초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아는 것처럼 그 징기스칸은 파죽지세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인 몽골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불과 200여 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망하면서 그들은 다시 처음 일어난 초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끼친 파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습니다. 몽골이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곳은 당연히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몽골은 중동이 수백 년간 쌓아온 경제적, 문화적 토대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중동은 이를 복구하는데 수백 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게 없다지만 몽골의 침입이 없었더라면 서유럽이 중동을 추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징기스칸은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중동에선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입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후손인 중동의 하자르족은 그때의 원한으로 지금도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만큼은 아니지만 서유럽에게도 징기스칸은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해진 악마가 보낸 군대 소문은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5세기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훈족의 악몽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 군대인 폴란드와 헝가리, 여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단까지 최정예가 몽골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대패했습니다. 몽골군이 칸의 추대 문제로 갑자기 철군하지 않았더라면 서유럽도 분명 정복당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럽을 지킬 변변한 군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서유럽도 이 굴욕을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징기스칸은 유럽에서도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에게 가장 혹독하게 당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전쟁 중에 대량 학살을 당했고 포로들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도시가 파괴되면서 교역과 수공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러시아는 농업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몽골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게 거의 300년간입니다. 당시 서유럽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던 러시아를 유럽에서 가장 뒤떨어진 후진국으로 만든 게 바로 몽골인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수백 년 후 얄궂게도 다시 역사적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그때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사실 징기스칸이 800년간이나 역사의 무명시가 된 데는 러시아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관계상 뒤쪽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중국 입장부터 알아봅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가 명나라에 멸망하면서 몽골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이 대제국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몽골은 그 후에도 무던히 제국 재건에 나섭니다. 한때 명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은 적도 있고 수도인 북경을 포위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17세기에 중국을 차지한 청나라 역시 몽골을 꺾기 위해 무려 80년간이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몽골의 저항이 지긋지긋했던 청나라는 우선 징기스칸 직계부터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몽골 재건의 중심축에는 늘 징기스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싹을 아예 자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징기스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청나라에 의해 내몽골과 외몽골로 찢긴 몽골은 외몽골만이라도 독립하기 위해 썼지만 번번이 중국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공산화된 소련의 지원뿐이었습니다. 1921년 소련 덕에 독립은 이루었지만 불행히도 소련은 옛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위성 국가가 되자마자 소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징기스칸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소련은 우선 학교 교과서에서 징기스칸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든 모든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외지인이 그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고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에 전차 부대를 배치해 막았습니다. 옛 원한도 복수하고 징기스칸을 정신적 지주로 하는 민족주의가 부활할 경우 몽골 지배에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징기스칸 이름 지우기와 숨기기는 몽골을 지배한 약 70년 동안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니 현대에 들어서도 징기스칸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징기스칸 연구와 흔적 보존은 암암리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징기스칸 탄생 80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인 hen티에 업적을 기리는 커다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와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친소파 허수아비 정치인들에게도 징기스칸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일이 서구에 알려지면서 마침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이 징기스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역사의 무명시였던 이 불세출의 영웅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 팍스 몽골리카의 현대판인 팍스 아메리카를 꿈꾸는 미국의 주도로 전 세계에 징기스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기에 그 이름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징기스칸이 행복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게르에서 살다 평범하게 늙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그가 이뤄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게 당한 사람들과 나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징기스칸의 바람은 800년간 무명시로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군자라면 부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선 오랫동안 남주 외 여주 내로 남녀의 역할을 구분지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라는 전형적인 유교문화지요. 하지만 오늘날 공자가 태어난 산동성의 남자들은 부엌에서 가장 많이 밥을 하는 중국인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가 퇴근 후 아내 대신 요리를 하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습니다.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 당연히 지역에 따라 문화와 풍습이 무척 다릅니다. 중국 동북 삼성인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안 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척박한 환경 탓인지 마초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소문난 중국 남부의 광동성 남자들도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반면 상해와 우한에선 여자들이 부엌에 가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시골보단 대도시일수록 남자들이 요리하는 가정이 많아 70% 정도는 될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홍콩이나 대만도 비슷한 분위기이고요. 성별에 따른 하루 가사노동 평균 시간에 관한 통계는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들은 하루 166분, 남성은 110분 동안 집안일을 합니다. 얼핏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 도시 여성의 90% 이상이 직장을 갖고 있으며 아침과 점심 식사는 주로 밖에서 해결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 통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긴 것은 저녁밥 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즉 설거지, 아이 돌보기 등은 모두 여성들이 맡기 때문입니다. 밥을 하지 않을 뿐 여자들이 그냥 노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중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한국 남성의 45분에 비해 2배 이상 깁니다. 그만큼 중국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요리를 포함해 훨씬 더 많이 집안일을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왜 중국 남자들이 공자의 오랜 가르침을 벗어나 직접 요리를 하게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이런 풍조가 정착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전적으로 상징되는 중국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온 것은 사실상 공산혁명 덕입니다. 당시 모택동은 여성은 하늘에 반을 떠받친다는 이 유명한 구호를 내세워 여성을 가정에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제적인 여성 해방은 없었죠. 그러다가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혼란기에 들어갑니다. 모택동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문화대혁명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심지어 너희들의 부모들까지 라는 슬로건하에 수없이 많은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조차 최악의 흑역사라는 이 문화대혁명이 중국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모택동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여성들을 이 혁명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와 남존여비는 타도해야 할 봉건잔재의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인 여성이 앞장서 그 구습을 깨부수라고 선동한 것이죠. 졸지에 기득권이 된 남성들은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할 경우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하여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워 남자들이 조금씩 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성들은 10년의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집단 농장과 산업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남녀 평등으로 포장돼 중국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이에 관해선 이 채널의 중국 광장무에는 홍위병의 비극이 있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중국을 30년 이상 퇴보시켰습니다. 이유 실권을 잡은 등소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80년대에 개혁개방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심천, 상해, 청도, 천진 등 해안가의 도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공업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바람에 농촌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농민공입니다. 저임금에 시달렸던 농민공들은 대부분 도시 빈민이 되었죠. 도저히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고향의 노부모님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이제 아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농촌 출신 남자들은 오랜 전통의 영향으로 무척 보수적이죠. 밥을 하기는커녕 집에서 청소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남자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대신 가사를
분담하기로 한 거죠. 이 중엔 저녁밥 하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현실적인 삶이 무게타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 남자들이 부엌에 드나드는 것은 점차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여러 계층과 지역으로 확산되었죠. 이렇게 분위기가 익어가는 가운데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이 더 많은 남자가 집에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과 거의 동시에 일가구 일자녀 정책도 밀어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너무 많아 먹고 살기 힘드니 인구 증가라도 막자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오랜 남아 선호 사상을 무시한 이 인위적인 정책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딸일 경우 낙태를 하거나 내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죠. 이렇게 되자 살아남은 여성들은 아주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남초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남녀 성비는 보통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의 비율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2007년의 중국 통계를 보면 남녀 출생 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 120명입니다. 2019년의 15세 이상 미혼 남녀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무려 여성 100명당 남성 153명입니다. 짝을 지으려면 여성 100명을 놓고 남성 153명이 경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선 남자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대도시는 덜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에선 흔한 일이죠. 이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소위 빅3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 남자를 중국에선 셩난이라고 부릅니다. 남겨진 남자라는 뜻이지요. 이 남겨진 남자가 2019년 기준으로 4,400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이죠. 하는 김에 북한 성비 얘기도 해보죠.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과 반대로 여성 100명당 남성이 80명 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일 것입니다. 6.25 전쟁의 영향도 남아있을 테고 군 복무 10년 같은 남자로서 살기 힘든 환경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북한에선 중국과 반대로 남자를 두고 여자들이 경쟁해야 하니 가정에서 남자들의 발언권이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적은 여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중국 남자들은 매력 발산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보다 더 많은 지참금, 더 좋은 차, 더 큰 집으로 여자들을 유혹하면 좋겠지만 많은 남자에겐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요리입니다. 중국 음식이 기름진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선 물이 좋지 않아 기름에 튀기는 음식이 발전했죠. 그런데 중국 요리의 필수 조리 도구인 웍의 무게가 보통 2-3kg은 나가는 데다 늘 거센 불을 다뤄야 하니 요리는 무척 힘든 일이죠. 그러니 식사를 맡아주는, 게다가 요리까지 잘하는 남자라면 결혼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 된 거지요. 농민공 문제가 요리를 기혼의 남자층에게 퍼뜨렸다면 극단적인 남초 현상은 요리를 결혼 정년기의 젊은 남성층에게까지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선 우리와 달리 집밥하면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라 아빠가 해준 밥이 되었죠. 중국 남성의 요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본질적인 가치 변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중국의 전통 사회인 대남자주의로 언제든 다시 돌아갈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가정 내에서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요리를 누가 하느냐? 이 변화를 보면 중국 사회의 여러 복잡 미묘한 변화도 함께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나타내는 말 중에 지대의 물박이 있습니다. 땅은 넓고 산물은 많다는 뜻이지요. 그 중엔 온갖 식재료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천 년간 정말 다양한 요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리만 해도 1500종이 넘습니다. 그중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만들었다는 동파육과 모택동이 즐겼다는 홍소육이 유명하지요. 그럼 중국 요리는 총 몇 가지나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 8000가지라고 하고
누군 10만 가지는 될 거라고 합니다. 식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수많은 변형이 가능하니 사실 이를 세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선 비행기를 빼고 땅에선 식탁을 빼고 바다에선 배와 잠수함만 빼곤 다 먹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데서 그 무궁무진함을 짐작할 뿐입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먼 과거엔 생선회도 먹었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가 가늘게 뜬 생선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서 회에 관한 언급은 10에서 13세기 송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기록이 갑자기 그치는데 중국인들이 생선회를 안 먹게 된 건 내륙의 유목민인 몽골 지배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에는 요리 종류도 많고 볶고, 굽고, 삶고, 찌고, 끓이고, 데치고 등 조리법도 다양해 40여 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건 역시 기름에 볶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식 중화요리인 짜장면이나 짬뽕, 탕수육도 기본은 기름입니다. 중국에서 먹는 중국 요리도 마찬가지여서 음식을 다 먹고 나면 10중 8구는 그릇바닥에 기름이 흥건히 고인 걸 보게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 요리의 80%가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사용합니다. 공자가 먹었던 생선회도 지금은 튀겨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신선한 야채 역시 절대 날로 먹지 않고 일단 기름에 볶아봅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기름에 볶는 게 아니라 야채는 기름에 살짝 데친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선 어쩌다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 발달하고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질 문제입니다. 중국의 물은 대부분 석회 성분이 많은 데다 무엇보다 누런 진흙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흙성분을 가라앉히고 끓여봐야 물에서 나는 흙내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게 차문화입니다. 향이 강한 찻잎이 중국물 특유의 흙내를 제거해 주는 거죠. 이 물로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여러 미생물로 인해 음식의 부패도 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최대한 물을 적게 쓰는 조리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찜 요리입니다. 간단히는 증기를 이용해 쪄내는 만두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도 찜은 볶음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조리법입니다. 중국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육수도 좋지 않은 물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육수는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물에서 나는 흙내를 없애기 위해 파와 생강, 고기나 뼈 등을 넣고 끓인 게 그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찜과 육수로 그 모든 음식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 대신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채든 고기든 생선이든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은 표면에 붙은 흙이나 모래, 석회 등 그 어떤 이물질도 분리시켜 줍니다. 흙냄새 같은 잡내가 일거에 해결되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수도의 보급으로 물에서 흙냄새가 거의 나지 않지만 식용기름을 이용한 음식은 이미 중국인들의 입맛을 확고하게 길들여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및 환경 문제입니다. 중국의 문명은 지금의 서안 부근에 있는 황토지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황토의 태적으로 농사엔 최적이지만 대신 무척 건조한 곳이죠.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려면 몸에 기름기가 많아야 합니다. 애초부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필요한 환경이란 얘기입니다. 중국은 송나라 후 원, 명, 청을 거치며 약 800년간 3, 4차 한랭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중국 북부의 나무 식생에 악영향을 끼쳤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땔감의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난방도 못할 판이니 요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굽고 찌는 것은 많은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가열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짧아도 많은 요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백 년간 볶음은 가장 경제적인 요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 농경 문화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에선 부지런한 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산량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만들고 먹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히 유리했습니다. 이거라면 식용유가 최고였습니다.
센 불에 식용유로 볶거나 튀기면 2, 3분 만에 요리 하나씩 뚝딱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찌거나 구운 요리에 비해 볶은 요리는 보관 기간도 더 길었고 남은 음식도 기름에 다시 볶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은 힘든 육체의 노동을 견디게 해줄 칼로리까지 높았으니 늘 시간에 쫓기는 농민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전부터 식용유가 발달한 덕입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발전하려면 식용유가 싸고 흔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식용유는 크게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으로 나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성 기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기름은 대중화되기엔 구하기도 힘들고 값이 비쌌죠. 그러다가 식물 열매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원 전후 무렵의 한나라 시대에 처음 식물성 기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콩기름과 유채기름, 참기름 등 이미 다채로운 식물성 기름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건 깨에서 짜낸 참기름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볶는 요리가 대중화된 건 땅콩기름 덕입니다. 4세기 동진시대에 전래된 땅콩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다가 10세기경의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선 일반 백성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기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땅콩기름은 100도 이상 넘어가면 증발해버리는 물과 달리 300도 이상이 되어도 타지 않기 때문에 볶음 요리엔 정말 최적의 식용유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프라이팬인 웍의 대중화까지 이루어져 송나라 이후 기름에 볶거나 튀긴 요리는 지금까지도 줄곧 중국 요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웍은 마치 가마솥 같아서 온도를 빨리 높은 온도에 오르게 하고 열의 전달을 고르게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식용유가 물의 흙냄새도 없애고 시간도 벌어주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맛이 없었다면 중국인들은 분명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았을 것입니다. 강한 불의 식재료를 재빨리 볶아내면 영양소를 거의 파괴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야채라면 마치 보호필름을 붙이듯 기름으로 살짝 코팅해 놓은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땅콩 기름 외에도 파기름, 고추기름에서 보듯 중국에서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게 아니라 맛의 풍미를 극적으로 높여주는 조미료의 역할까지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중국인들의 식용유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3년 전 모두 철수했지만 한때 롯데마트가 중국의 대도시마다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식용유였습니다. 여전히 중국 마트에 가면 우리 캔맥주 엮듯 식용유 4개에서 6개를 한 묶음으로 파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용유는 핸드폰 살 때 5리터짜리를 경품으로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선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건 참아도 식용유 값이 오르는 건 참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생선회도 즐기셨던 공자는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없지만 진정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지금의 시대의 부활의 웍으로 만들어내는 튀김과 볶음 요리를 모든 중국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센 불에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기름에 넣기만 하면 심지어 신발도 맛있어지는 마법이 일어나니 말입니다. 웍은 중국 요리의 아이콘 같은 존재입니다. 요리사가 이 육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불맛을 입히는 걸 보면 정말 식욕이 안 당길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만 쓰는 건 아닙니다. 태국의 볶음국수인 팟타이나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인 나시고랭을 만드는 것도 웍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웍은 요리의 필수 도구입니다. 동남아만큼 쓰진 않아도 인도 남부와 일본까지 웍은 아시아 동쪽에선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왜 그런 건지, 그런데 한국은 왜 예외인지 등을 알아봅니다. 웍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웍인 북경식입니다. 한쪽에 긴 손잡이가 달린 게 특징이죠. 웍을 민첩하게 다룰 수 있어 섬세한 불 조절이 필요한 요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광동식입니다. 긴 손잡이 대신 양쪽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대량으로 할 때 장점이 크다는데 웍의 오리지널이 광동식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일본식입니다. 일본식은 볶음보단 조림과 굽기가 중요한 일본 음식에 맞춰 바닥이 둥근 중국식과 달리 넓적한 게 특징입니다. 웍은 약 2000년 전의 중국 한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나라 왕조의 한 무덤에서 웍의 기원으로 보이는 도자기 용기와 조리용 난로가 발견되었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이후 중국에선 평균 65년마다 한 번씩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마다 전란을 피해 중국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중 중국 남부의 광동성 출신이 절반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조리 기구인 웍을 함께 가지고 나가면서 동남아로 전해졌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금광으로 일하러 간 광동성 출신들도 이 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광동에서 부르던 웍이란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름이 다르지만 웍과 비슷한 모양의 오랜 팬이 잇따라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 지역의 팬이 몽골 유목민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원조가 누가 되었던 웍이 이 지역에서 널리 쓰이게 된 건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과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라는 자연환경의 산물인 거죠. 이런 기후는 벼농사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모내기와 추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치수 및 관계 사업에 정말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죠. 더운 날씨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요리를 마쳐야 합니다. 웍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웍은 크기도 큰데다 보기와 달리 두께가 얇아 열 전달이 굉장히 빠른 도구입니다. 게다가 둘레가 높게 경사진 덕에 열을 가둘 수 있어서 조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죠. 풍부한 쌀로 많은 양의 볶음밥을 한꺼번에 만드는데 이보다 효율적인 조리 도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곡식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당연히 쌀과 밀입니다. 이 중 쌀은 밀보다 3배 이상 인구 부양 능력이 높을 정도로 영양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충분치 않아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반찬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웍은 여러 반찬을 만드는데도 최고였습니다. 웍의 높은 열을 이용해 여러 식재료를 재빨리 볶아내면 재료 본연의 질감과 맛, 영양가를 해치지 않고도 맛있는 요리를 뚝딱 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웍 하나만 있으면 어떤 재료도 볶아낼 수 있고 그 외 찜, 튀김, 조림, 훈제 등 못하는 요리가 없을 정도로 만능이니 벼농사 문화권 곳곳에 웍이 쉽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제적인 효율성입니다. 한나라 때만 해도 기름은 무척 귀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반 백성들도 기름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난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동남아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이 잘 든 웍은 몇 방울의 기름만으로도 여러 요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빠른 조리를 위해 고기나 채소를 잘게 썰어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을 더 아낄 수 있었죠. 연료도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익히기 위한 연료는 사실상 장작과 숯뿐이었습니다. 평야가 많은 농경지대에 나무가 늘 부족해 장작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산이 많은 중국의 북쪽에서도 송나라 이후 약 800년간 한랭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건 큰 부잣집에서나 가능했죠. 하지만 웍은 나무가 적어도 쉽게 달굴 수 있어서 무척 경제적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집에 번듯한 부엌을 가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웍은 야외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었고 워낙 튼튼해 평생 쓸 수도 있었으며 웍 하나만으로 수많은 요리를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선 음식물의 부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식재료는 신선할 때 최대한 빨리 요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질도 좋지 않습니다. 석회 성분도 많고 무엇보다 물에 섞인 진흙이 음식물 부패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고온에 이르는 웍은 채소와 고기 같은 식재료와 요리에 사용되는 물까지 살균시킵니다. 웍의 주용도인 볶음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더 안전하지요. 이런 점 또한 웍이 이 지역에서 널리 쓰이게 된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벼농사 전통을 가졌음에도 한국에선 왜 웍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날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남부나 동남아와 달리 긴 겨울이 있습니다. 그 외 계절도 훨씬 덜 고온다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른 조리보다 긴 저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김장, 젓갈,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발전하게 되었죠. 한국에도 볶음 요리가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만큼의 비중은 절대 아니죠. 음식할 때 기름도 적게 사용하니 고열이 강점인 웍의 필요성은 자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보단 발효식품을 이용한 찌개나 국이 메인이라 약간 우묵해 열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뚝배기 같은 냄비가 한국에선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온돌을 사용해왔습니다. 온돌은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내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요리는 온돌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에서 주로 이루어졌죠. 아궁이는 난방을 위해 불씨가 오래 가야 했습니다. 이 은근한 불씨로 음식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끓여 깊은 맛을 내는 한국의 느린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빠른 요리가 장점인 웍과는 상성 자체가 맞을 수 없던 셈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볶거나 튀기지 않고 아궁이에서 찌거나 구워 먹으니 깊은 웍보단 얇고 평평한 팬이 한국에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다르면 요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요리 정체성이 다르면 조리 도구도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형편없다는 걸 현대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14억 명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이 어떻게 없냐는 것이죠.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그리고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인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축구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축구광인 시진핑 주석이 생일날 태국의 1대5로 대패하는 걸 보고 화가 나 축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의사가 그렇게 결정될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후 수많은 프로팀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일본의 6배,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평균 연봉을 선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국은 그럴듯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축구학교를 2만 개 만들어 5천만 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를 제패하고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호기롭게 발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월드컵 우승은 몰라도 아시아의 축구 강호가 될 것이란 점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 중국 축구는 누가 보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이 그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국내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수 수입은 중국 선수들의 연봉 인플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몸값이 한창 비쌌던 2019년에 중국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던 시절이죠. 실력에 비해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봉도 깎일 게 뻔해서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기량이 늘 텐데 중국 내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인 대비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에선 몸살이기 바쁘다는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명예보단 다치면 연봉에서 손해보는 현실이 더 앞선 거죠. 해외 진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가대표가 뛰면 열심히 뛰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집착하는 구단도 큰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 공격수 위주로 선수를 사다 보니 프로가 되기 어려운 공격수 포지션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골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죠. 감독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보니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당장 이기기 위해 축구는 반칙이 난무하게 됩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팀 전술 훈련을 피하는 바람에 중국 선수들은 비싼 돈 들여 외국 감독을 영입해 놓고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축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건 유소년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부진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소위 소황제 문제입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과보 속에 자란 소황제들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팀 스포츠인 축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따내는 개인 종목과 달리 축구, 야구, 핸드볼, 배구 등 단체 종목에서는 하나같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모아 조기 교육을 하면 축구 기술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해 이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1년 학비와 생활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하죠. 실력 있는 아이가 아닌 부잣집 아이가 들어가 취미로 축구를 하니 실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소년 축구에서도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용, 연줄에 의해 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코치에게 주는 뇌물에 따라 주전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도전 의욕이 일찌감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면 거기도 축구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파 랭킹이 100위 밖에 있으니 26위인 우리에 비해 까마득히 아래죠. 중국은 80위고요. 하지만 인도는 한때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1950, 60년대가 전성기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멜버른 올림픽에선 4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인도 축구는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여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인도에서 잊힌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몰두한다는 명목하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고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면서부터죠. 그러던 차에 인도는 크리켓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서 열린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크리켓은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언론의 관심도, 엄청난 돈벌이가 따르는 스포츠 마케팅도 오직 크리켓 하나에 집중되었죠. 크리켓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체육 인재들이 온갖 종목으로 분산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선 크리켓에 모두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인도에선 유소년 축구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어 어렸을 때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도 어렵습니다. 축구를 하기엔 날씨도 너무 덥고 축구 경기장도 드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일부 중남미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도 축구를 잘하기만 하니 이게 인도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에선 잔디밭에선 소를 키우고 남은 공간에선 크리켓을 한다고 하니 그 큰 땅에 축구를 할 만한 변변한 공간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듯 각기 다르지만 쏙 빼닮은 두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축구 행정을 축구인이 아니라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축구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축구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중국 축구를 망쳐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창단한 구단일수록 구단주의 전행이 엽기적이라 체불은 물론
하루아침 사이에 팀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축구협회에 대한 권력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월드컵에 참가 금지를 당했을 지경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나라 모두 학부모들이 자녀가 축구하는 걸 극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축구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축구보단 검증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사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합니다. 부모들의 압력으로 학교에선 축구뿐 아니라 체육활동 자체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야말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인도의 모든 학부모의 꿈은 아이들을 공대에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이나 인도 국립공과대학을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삼성에서 대부분 데려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51만 원인 나라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팔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하나 나오면 집안 전체가 뒷바라지에 나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능이 있다고 축구를 한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성공 경로가 사실상 엔지니어 하나뿐인 인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축구에 매달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 나름 했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고 인도는 여전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 클럽인 아스널의 연구 결과 메시급의 축구 재능은 20만 명당 1명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인도엔 각 7,000명의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꼽힐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영원히 묻혀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만큼은 메시가 축구가 아닌 탁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